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재료과 김진영을 만나다가 작은 것 같은데 뒤쪽이 잘 들리시나요 혹시?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잘 들리세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아까 우리 처음에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디스플레이 반도체 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긴 한데요. 근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은 거기랑은 조금은 다른 에너지 쪽이고 그 중에서 수소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아마 제일 앞에 발표 수소를 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수전에 보이진 않나요? 이게 수전의 수소 물 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저에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는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에 재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와 촉매 기술을 양쪽으로 다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린 수전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의 기술, 전원을 공급하는 태양전지 기술과 이제 실제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나 혹은 산소 혹은 염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필요한 케미컬들을 만드는 그런 전기와 반응을 일으키는 촉매, 그래서 태양전지와 촉매를 동시에 연구를 하고 있죠. 궁극적으로는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그린 전기와 촉매, 그린 일렉트로케미스트라는 것을 연구실의 포트폴리오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연구를 쭉 해왔고요. 여러 일들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와 관련해서 논문과 것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그 중에서 전기와 촉매에 관련된 수전의 촉매, 물을 통해서 수소와 산소를 만드는 이 수소를 만드는 수전의 수소 생산 촉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수소 생산 촉매는 아직 상용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소에 대한 수요는 많은 건 당연히 알고 계실 텐데 현재 수소 공급이 대부분 다 부생수소라고 하죠. 그린 수소가 아니고 그레이나 블루 수소를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수소 에너지를 써서 우리가 쓰기 위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실제로는 클린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에너지를 그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수소가 어떻게 보면 완전히 패러다임의 에너지를 넘어가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수전의 기술의 부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전의 기술의 부재는 특히 촉매 기술의 부재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뒤쪽에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겠지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 레이저 프린터가 반사가면서 안 보이는데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촉매 형태입니다. 코어쉘 나노 클러스터라고 저희가 이걸 붙인 촉매가 되겠고요. 뒤에 좀 더 말씀드리고 이걸 이용한 것은 수전해입니다. 수소를 만드는 수전해를 하는 것이 제 목표이고 이런 수전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도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플로로 알칼리 공정이라고 해서 항상 전기와 반응은 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수소가 만들어지면 반대쪽에서는 무조건 반대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보통은 산소가 만들어지는데 산소가 사실 별로 그렇게 쓸모가 많이 없거든요. 뭐보다 많기도 하고 쓸모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정도까지 좀 염소 같은 필요한 케미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반응, 플로로 알칼리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로로 알칼리 공정에도 적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현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해수전에 바닷물을 이용해서 수소를 넣는 해수전에도 적용이 가능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연결의 규정은 사실 다 아시는 겁니다. 수소 에너지는 이산화탄소가 없는 클린 에너지라고 다들 쓰고 있는데 문제는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면 사실은 의미가 전혀 없죠. 그래서 수소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에너지 패러다임이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린 수전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얻을 수 있는 기술이 상용화가 되어야 전제가 되어야 되고요. 아직은 기술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수소 생산이 부족해서 수소를 쓰지 못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 있고요. 특히나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분해에 의한 그런 그린 수소 생산은 거의 없는 수준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없냐, 왜 못하냐 보면 결국은 경제성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첫째가 낮은 안정성 문제이고요. 낮은 안정성이라고 하면
현재 이제 그 풍매 물질로 백금 계열 혹은 이리듐 같은 그런 고가의 귀금속들을 씁니다. 이런 귀금속들을 쓰는데 이런 귀금속들을 비싸니까 이제 나노 사이즈로 작게 만들어서 쓰게 되죠. 이렇게 나노 사이즈로 만들면 활성이 좋아져가지고 특성은 좋아지는데 활성이 좋아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안정성이 나빠집니다. 얘들이 녹아나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이 낮은 문제가 있고요. 첫째가 두 번째는 결국 그런 귀금속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비귀금속 계열로 쓰게 되면 성능이 낮고 그럼 성능을 위해서 귀금속을 쓰면 비싼데 게다가 녹아나니까 계속 새로 교체를 해줘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결국은 그런 귀금속 촉매를 씀으로 해서 생기는 단대성 문제가 현재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은 효율이 높고 안정성이 높으면서도 귀금속 함량이 낮은 그런 단대성이 있는 촉매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게 사실은 그 모든 촉매 연구하는 사람, 개발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방향입니다. 촉매 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이즈가 작아져야 됩니다. 표면도 늘어나야 되고 활성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아져가지고 크기가 점점점 나노 사이즈로 작아져야 되는데 나노 크기로 작아져야 되는데 필연적으로 안정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나노 물질이 아니고 벌크 물질, 그냥 일반적인 물질을 사용하면은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높은데 표면이 작고 하기 때문에 활성이 낮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칼라 있는 맵에서 보시는 우하향 오른쪽 아래로 가는 방향으로 가면 안정성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활성도 높아지고 이런 것이 이게 참 이상적인데 불가능한 거라고 알려져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오른쪽 위쪽에 보이는 이런 조금 특수한 만들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조금 특수한 이런 구조를 코어쉘 구조라고 하는 것들 나노 클러스터를 만들고 해서 안정성도 확보를 하면서 효율이 높은 이런 것을 제가 개발했다라는 거고요. 오른쪽 아래 설명을 보시면 저희가 이런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실제 상용 지금 전극 대비 한 20분의 1 이하의 귀금속 함량을 가지는 그런 전극을 개발했는데 성능은 상용보다 훨씬 좋고 그리고 안정성도 상용 수준 이상의 안정성이 나오는 그런 성능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료에는 없으시고 여기에만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보시면 이게 뭐 기술적인 부분이긴 한데 제일 왼쪽 위에 걸 보시면 파란색이 저희 건데 빨리 떨어질수록 좋습니다. 많이 내려갈수록 좋은 건데 이 왼쪽 두 개들은 상용 제품들이고요. 상용 제품들에서 훨씬 더 좋은 특성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 중간 쪽 위쪽에 가운데 위쪽 그림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낮을수록 좋습니다. 낮을수록 좋고 저게 0이 되면 이론적인 한계치만큼 잘 된다는 얘기인데요. 저희 또 보시면 나머지 것보다 훨씬 아래이고 실제로 2입니다. 숫자 2. 2라서 이거는 거의 0에 가깝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거의 보고된 바가 없는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특히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래쪽에 있는 그림인데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위에보다 훨씬 더 이렇게 더 하시한 구동 조건입니다. 실제 구동을 하는 그런 조건에 준하는 그런 조건에서 구동을 쭉 시키면 300시간만 저희가 일단 보긴 했지만 전혀 기울기가 0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감소가 되지 않는 이런 우수한 안정성도 확인을 할 수 있었다는 거고요. 이걸 실제로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앞에 보여드린 거는 저희가 실험실에서 하는 측정이고요. 이제 그러면은 실험실에서는 잘 되는데 상용화시키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어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연구소랑 같이 해서 큰 스케일 상용이 가능한 ADM 수전이라고 하는 그런 보분자 수전에 실제 상용으로 쓸 수 있는 수전에 적용을 해서 시스템에 적용을 해서 했을 때도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500시간 이상 구동을 했을 때 안정성이 유지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중간에 잠깐 올라가는 것은 저희 전국이 아니고 어셈블리를 할 때 다른 쪽이 망가져서 다른 걸 교체하고 하면 저희 전국은 계속 이렇게 수명이 살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능 자체도 가운데 위쪽에서 보시듯이 파란색 점이 저희 건데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상용 셀에서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다 쓸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전에 쓰는 게 1차적인 목표이고요. 수전에라고 하면 지금 두 개 전기화학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플러스를 항상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소를 한쪽에서 만들면 반대쪽에서는 무조건 뭔가가 나와야 됩니다. 이걸 제가 현재는 산소를 만들고 있고요. 근데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산소 전국도 이렇게 좋진 않습니다. 저기 막 잠깐 망가졌던 것이 산소 전국이 망가진 거거든요. 저희는 수소 전국을 만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기술이 같이 개발이 되어야 되겠지만 아무튼 저희 걸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측면은 충분히 좋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제일 왼쪽에서 보시는 수전의 기술을 저희가 사용하는 거를 일단 1차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뭐 향후 100억 달러가 된다고 하는데 저 숫자 자체는 뭐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아무튼 크다는 거는 뭐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시장이 크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클로로알칼리 공정인데요. 클로로알칼리 공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은 수소가 잘 나오는데 반대쪽은 산소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산소를 만드는 전부터 안정성이 안 좋고 누가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특히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바닷물 같은 걸 이용해서 저희가 수전을 하고 싶은데 바닷물로 수전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수소는 한쪽에 잘 나오는데 반대쪽 산소가 나오는 전국에서 염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두 개가 경쟁을 하는 반응이어서 산소도 나오고 염소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에서 사실은 염소를 안 나오게 하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염소가 부식성이 있기 때문에 산소 전국을 부식시키고 시스템을 부식시키고 하기 때문에 염소가 안 나오도록 하려는 게 가장 큰 목표인데 저희 지금 오늘 보여드린 그 코어쉘 나노 클러스터랑 거의 동일한 거의 완전히 똑같은 촉매인데 조성 물질만 아주 조금 바꿔주면 염소 생산 촉매가 또 세계 최고를 나타내는 기술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붙이게 되면 가운데 보이는 클로로 알칼리 공정을 상용화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전국에서는 수소를 만들고 반대쪽 전국에서는 불필요한 산소를 만드는 대신 염소를 생산을 함으로써 염소는 상당히 비싼 화학물입니다. 저희가 이 화학 공정에서 많이 쓰이는 그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염소를 만들어서 양쪽에서 모두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 수 있겠다는 게 클로로 알칼리 공정이 되겠고요. 현재 완전히 상용화가 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사실은 완전히 상용화가 되어 있는 기술인데 지금은 일반 전기를 써서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린 수전에와 결합을 시키면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면서 동시에 반대쪽에서는 고부가가치의 화학 물질을 같이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클로로 알칼리 공정에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해수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당연히 저희가 강물 이용해서도 수돗물 이용해서도 당연히 수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가장 쉬운 해수전이죠. 바닷물을 수전하는 게 쉽고 왜냐하면 수전을 하기 위해서는 물에 전기가 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거기다 억지로 무슨 염이라고 하는 걸 넣어줘야 되거든요. 소금 같은 걸 넣어가지고 억지로 넣어서 전류가 흐르게 만들어주고 그 전류가 흘러야 양쪽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만들어주는데 그럴 거면 바닷물을 쓰면 훨씬 쉽죠. 바닷물은 이미 그런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닷물을 써서 수전을 하자라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염소가 부득이하게 조금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갖고 있는 염소 전극도 매우 좋기 때문에 그걸 붙여서 해수전을 하면 자연스럽게 클로로알칼리 공정과 해수전의 공정이 결합이 돼서 실제로 부가가치가 큰 그런 기술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가 현재 저희의 정도 촉매 전극을 이용해서 제가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랩에서도 당연히 하고 있고 출연연구소와도 같이 이제 협업을 하면서 양산 수준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방안은 이미 사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비슷한 얘기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왼쪽 보시면 비슷한 그림이 양쪽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수소를 만드는 전국이고 하나는 염소를 만드는 전국입니다. 보시면 약간 구멍이 왼쪽은 조금 있고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 전국이고 저 두 개를 썼을 때 양쪽에다 넣으면 이런 클로로알칼리가 가능하고 해수를 이용할 수 있겠다는 게 기존의 정의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관련 연구들 꾸준히 많이 수행을 하고 있고 특허 논문들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만 몇 개가 올라갔는데요. 수소, 산소 발생 전극, 촉매, 염소 발생 촉매를 만드는 데서 연구를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만드는 것들을 태양전지와 결합을 시켜서 그린 수소, 그린 케미컬을 만들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오늘 말씀드린 코어쉘 나노 클러스터 기술이 안정성이 높고 수명이 길면서도 그러면서도 저희가 상용적으로 합성도 쉽게 가능한 그런 기술이다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김재준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참석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어깨가 무거운데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걸 좀 쉽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시모스와 IDG TFT 기술을 활용한 랜덤 프로세스 메모리 프로세스 아키텍처라는 주제인데 일단 발표 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연구자 소개를 먼저 드리고 기술 아이템 기업 연구 개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술의 특징 및 효과를 말씀드린 후에 적용 분야 및 시작 그리고 사업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관련 연구 및 특허를 말씀드린 뒤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재준 교수님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재준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에서 석사를 마치시고 퍼듀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신 이후에 IBM TJ 왓슨 연구소에서 약 9년 정도 근무를 하신 뒤에 포스텍 교수 그리고 현재는 서울대 교수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에서 약 7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으로 지금 연구를 김재준 교수님과 같이 하고 있는데 교수님 양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회사에서 근무 이력이 상당히 길고 그래서 산업계랑 학계를 조금 아우르는 연구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표드릴 내용은 여러분들께 잘 설득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 아이템 기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랜덤 액세스 메모리 관련한 기술을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요약하자면은 지금 SRAM을 픽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메모리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상용화된 메모리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표에서 회색깔로 표시한 것처럼 SRAM과 DRAM 플래시 메모리가 있습니다. 각각의 테크놀로지들은 현재 눈부신 기술 발전에 힘입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왔지만 지금 현재는 많은 한계점에 부딪히고 있고 그리고 테크놀로지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계나 산업계에서는 그 대안으로 분홍 색깔로 표시된 NRAM이나 DRAM, RRAM과 같은 노볼레타일 메모리들을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노볼레타일 메모리들은 비휘발성이라는 장점과 그리고 시모스 컴팩터블하다는 그 장점 크게 두 개를 필두로 큰 장점을 여러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고 현재까지 주장이 되어 왔는데 리드 레이턴시가 느리고 그리고 인듀어런스에 한계가 있어서 사실 SRAM을 픽하기는 좀 어렵고 DRAM 혹은 플래시 메모리, 다시 말해 메인 메모리나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를 타겟하는데 현재는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최근에는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기반의 어떤 저항체를 쓰지 않고 트랜지스터 두 개만을 사용을 해서 메모리 셀을 구현하는 그런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데 리텐션 타임이 굉장히 길지만은 그리고 인듀어런스도 좋습니다. 하지만은 리드 레이턴시가 사실상 노볼레타일 메모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이 기술 또한 메인 메모리나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를 타겟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투 트랜지스터 기반의 메모리 셀 같은 경우에는 NRAM이나 PRAM, RRAM과 같이 어떤 저항체의 성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트랜지스터 두 개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배경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SRAM을 픽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구조를 저희 연구실에서 생각을 했었고 거기 관련한 특허를 현재 지금 미국 특허에 출원 중에 있는데 그 기술 관련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티 메모리 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개인 셀 형태지만 인베디드 DRAM이라는 형태로 다르게 불리는데 그래서 DRAM 관련해서 개발 과정을 조금 말씀드리면 현재 그 DRAM의 테크놀로지는 피처 사이즈가
8F 스케일러 혹은 6F 스케일러까지 상용화가 완료가 되어 있고, 그리고 어드밴스 디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4F 스케일러 혹은 그 이하로 셀 사이즈를 줄이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예, 그래서 4F DRAM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플래너, 그러니까 2D 형태의 트랜지스터와 셀을 버티컬로 세우거나 혹은 셀들을 접층하거나 그런 형태를 보완을 해서 4F 스케일을 구현하거나 혹은 그 이하의 메모리 셀을 구현하는 것을 학계랑 산업계에서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스택 디램 같은 경우에는 IGGO 채널을 기반으로 한 테크놀로지가 있고, 그리고 실리콘 채널을 기반으로 한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저희가 초점을 맞춘 것은 IGGO 채널 기반의 테크놀로지고요. 우측을 보시면은 IGGO 채널 기반의 2T 제로시 메모리 셀 같은 경우에는 IGGO라는 물질이 실리콘 대비 고설 전류를 낮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리텐션 타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디램 셀의 리텐션 타임을 늘리기 위한 연구 측면으로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한 IGGO는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과 다르게 1기랑 3기 소자를 두 개의 트랜지스터가 하나는 1기 소자고 하나는 3기 소자, 그걸 각각 접층하거나 혹은 그 두 개의 세트를 또 다시 한번 접층하는 그런 3D 스태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적도가 극대화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IGGO라는 물질이 기존의 실리콘 테크놀로지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에서 벗어나면서 일기 속도의 한계에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외 혹은 회사에서 IGGO라는 물질의 모빌리티를 늘리는 연구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지만 상용화된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 SRAM이나 DRAM에 쓰이는 그 트랜지스터의 채널의 스피드를 핏하는 그 정도의 IGGO는 아직까지 상용화됐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여전히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특허를 냈던 랜덤 액세스 메모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IGGO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높은 리텐션 타임을 가져가면서도 스피드를 SRAM에 빗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 셀을 저희가 보완을 했고요. 특히 SRAM을 타겟으로 한 이유는 DRAM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용화가 된 셀도 트랜지스터 하나랑 캐피스터 하나의 컴팩트한 셀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도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서 200층 혹은 200층 이상으로 스택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상용화 혹은 상용화 단계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SRAM은 트랜지스터를 한 빛, 그러니까 1이냐 0이냐 표현할 때 트랜지스터가 6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SRAM을 아주 컴팩트한 면적을 가진 메모리로 대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시장의 파급력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의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좌측 하단에 개념도가 있는데 회색깔이 저희 액티브 에어베였고, 그 트랜지스터를 구동을 할 때 편약 분야를 결정하는 것이 파란 색깔 게이트 라인인데, 원래 기존에는 트랜지스터를 접층한다고 하면은 게이트 라인 방향이 똑같이 올라가는데 저희는 이거를 90도를 틀어서, 그래서 하부에 있는 미드 트랜지스터랑 상부에 있는 라이트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방향을 수직하게 구성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저희 트랜지스터 개인 셀이 상부에 있는 라이트 트랜지스터의 드레인하고 하부에 있는 미드 트랜지스터의 게이트가 연결이 되어야지만 저희 트랜지스터의 셀 스키매틱을 만족할 수 있는데, 그 스토리지 노드를 저희가 수직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스토리지 노드를 만드는 공정 난이도도 낮추고, 그 다음에 셀의 면적도 컴팩트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구조를 3차원 구조로 만드는데, 그거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좌측의 개념도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특허를 기반으로 우측에 보시면 쌍으로 이루어진 랜덤 액세스 메모리
라는 기술이 있는데 어떤 패밀리 피커로 현재 같이 미국 출원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두 개의 트랜지스터를 각각 접층을 한 것을 이제 좌우로 다시 나눠서 네 개의 트랜지스터 중에 두 개는 미드 트랜지스터, 두 개는 라이트 트랜지스터인데 그 두 개를 단순히 붙인 게 아니라 붙이면서 조금 더 면적을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디테일한 기술 내용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는 빗셋 하나만 표현할 수 있는 메모리 셀이었다고 하면 쌀로 이루어진 랜덤 액세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엑스모어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캠이라고 하면 16개의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진 SMD 마셀이고 그거를 지금 위에서 봤을 때는 트랜지스터 2개의 면적을 사용하는 그런 셀로 대체를 하거나 혹은 인공지능 연산에 응용이 가능한 그런 셀까지 저희가 지금 패밀리 키커로 확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술의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면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기술의 기대 효과는 저희가 면적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쌍으로 배치된 랜덤 액세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16T SRAM 셀하고 완전히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여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디자인 오토메이션 컨퍼런스라는 곳에서 올해 발표를 한 이력이 있고요. 그 중에 일부 발췌를 한 것인데 16T SRAM 셀 대비 저희가 약 15%의 면적만 가지고도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셀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해본 거죠. 그리고 성능과 같은 경우에도 SRAM 셀하고 성능이 같은지 혹은 그리고 저희 고유의 셀 성능에 관련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본 거고요. 그 읽기하고 쓰기 조작을 종래 기술처럼 그러니까 게이트가 패러럴하게 달리는 기술하고 그 다음에 비트에는 직교로 배치했을 때의 기술을 저희가 비교를 하는데 패러럴하게 배치를 하게 되면 미드 트랜지스터의 위스를 바꿨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 위스가 증가하는 방향인데 미드 레이턴시는 위스가 증가하면 점점 감소를 하게 되는데 리텐션 타임도 같이 감소를 하는 그런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직교를 배치하게 되면 미드 트랜지스터 위스를 늘렸을 때 미드 레이턴시가 효과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반면에 리텐션 타임을 오히려 늘릴 수 있는 찬스가 있어서 우리가 디자인 붐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저희 셀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을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셀의 적용 분야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노멀레타일 메모리나 혹은 IGGO만으로 이루어진 FTCLC 셀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는 메인 메모리까지 타겟을 하고 있는데 저희 셀을 상용화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캐시 메모리까지 타겟할 수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에어리어 버전이 가장 큰 SRAM을 비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으로 이루어진 랜덤 액세스 메모리를 T캠이나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 분야에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업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해당 메모리 셀을 제조하는 공정에 대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3D로 프로세스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한 결과인데요. 위쪽에 두 줄은 일기 소자, 하부에 배치된 그 트랜지스터에 관한 제조 방법이고, 그리고 아래쪽 두 줄은 3D 소자, TFT 공정 기반한 그 소자를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3D 시뮬레이션에서 베리피케이션을 한번 했는데, 요약을 하면은 현재 기존에 나와 있는 시모스 테크놀로지와 그리고 기존에 양산되고 있는 TFT 테크놀로지를 10분 활용해서 새로운 물질이나 어떤 그런 도입 없이도 저희가 기존에 있는 테크놀로지의 레이아웃만 체인지를 해서 충분히 셀을 구현을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 자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IGGO 오른쪽으로 보시면
기술 선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현재 IG추 채널로 이루어진 그런 메모리들의 적층 기술이나 혹은 IG추와 단결정 실리콘을 융합해서 메모리를 구현하는 기술들이 소자 관련한 탑 컨퍼런스에서 매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2021년 정도부터는 굉장히 활발하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 물론 뭐 올해도 발표가 됐는데 벨기에 국책연구소인 아이멘이나 그리고 국내 기업인 삼성과 같은 데서도 수업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 및 특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마지막 순서인데, 저희가 특허를 낼때 특허 법인하고 선행 발명에 대해서 조사를 한 내용인데, 세 가지의 특허가 저희 특허랑 가장 유사하고 그리고 조금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 세 개의 특허 대비 우리 특허가 신규성이 얼마나 있고 어느 방향으로 있는지를 조사를 했었는데, 가장 왼쪽 거는 벨기에 아이맥이라는 연구소, 그 다음에 가운데는 미국의 마이크론에서 낸 특허,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삼성전자에서 낸 특허인데, 세 개의 특허 모두 다 어떤 소자를 적층을 해서 셀을 분할한다는 철학에 대해서는 저희 특허랑 배를 같이 하는데,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3D 스태킹한 메모리 셀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지금 현재 높습니다.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특허도 굉장히 다수가 있을 거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거 세 개 대비는 저희 특허가 차별점이 있는 게, 제일 왼쪽에 있는 아이맥 특허는 입기랑 3D 소자가 같은 플레이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다른 플레이에 존재하는 저희 기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마이크론 특허 같은 경우에는 셀 스탠킬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라이트 트랜지스터의 드레인하고 미드 트랜지스터의 게이트가 쇼트돼서 셀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저희 특허랑 조금 다르고, 다만 두 개의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메모리를 만들고 이를 적층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삼성에서 만든 특허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트랜지스터를 사용하긴 했는데 사실 인버터형으로 만들어서 메모리 셀이라기보다 이제 로직 블락을 좀 컴팩트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3D 스태킹하는 관점에서는 그 특허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기술이 현재 사용하는 메모리들에서 조금 더 한계점을 극복하고, 특히나 면접 효율성을 극대화할 때 가장 파급력 있는 SRAM을 타깃으로 하고 있고, 그것이 현재 나와 있는 시무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TFT 기술을 융합하고 우리가 만든 셀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검증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박민혁 교수님 대신해서 오늘 발표하게 된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차세대 AI 및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경을 위한 자가용률 검증체 터널 접합이라는 메모리 소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저희 교수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 교수님은 지금 오늘 말씀드릴 소자에서 사용된 핵심 재료인 플로라이트 구조 강류 전체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보고를 하셨고, 그리고 해당 특성을 이제 전 세계에서 최초로 보고한 독일의 남랩이라는 연구소에서 박사부 과정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에 재직 중이십니다. 네, 죄송한데 이제 그림이 조금 깨졌는데 설명을 드리면 앞선 이제 김재준 교수님 연구 그룹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이머징 메모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 이제 강전체 메모리에 대해서 이제 메모 말씀을 하셨던데, 일단 저희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MRAM이나 RRAM 그리고 PCRAM 같은 메모리 소자보다 이 강류전체 기반의 메모리 소자가 좀 더 유명한 재료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다양한 구조들이 있는데 제가 집중한 거는 페어일렉트릭 터널 정전이라고 하는 이제 투 터미널 구조의 아주 단순한 구조의 소자입니다. 해당 소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 터미널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아래 조금 깨진 그림이긴 한데 저기서 보이는 것과 같이 단순한 어레이 구조를 이제 쉽게 직접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저희 오늘 말씀드린 페어일렉트릭 터널 정전을 포함해서 모든 투 터미널의 구조를 가지는 MRAM이라든지 RRAM이라든지 이런 소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문제가 이런 형태로 단순하게 직접화를 시키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제 선택한 소자 외에도 그 옆에 있는 소자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전류가 흘릴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읽고자 하는 전류의 페일리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어떤 소자를 읽고 싶으면 이 소자를 읽기 위해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어떤 트랜지스터 같은 선택 소자가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 이 투터미널이라는 단순한 구조에서는 장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소자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원치 않은 방향에서 흐를 수 있는 전류는 제한을 할 수 있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조금 낮은 전류에서나 아니면 역방향 전류에서 보다 더 이 소자의 저항이 높아져서 해당 패스로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하는 소자를 개발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강류 전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강류 전체는 외부의 전기를 제거를 하더라도 어떠한 이제 궁극 상태가 계속해서 permanent하게 유지가 되는 소자를 말하고 해당 궁극 상태가 외부 전기를 통해서 또 이제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있는 전류를 활용을 해서 비휘발성의 메모리 소자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좌측에 보이는 이제 원자 구조에서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산소 이온이 외부 전기에 의해서 이동을 하고 위치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활용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전자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제 전자의 위치에 따라서 이 전자의 에너지 구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 전극에서 이제 반대쪽 전극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중간에 배리어가 달라지게 되고 이 배리어의 조절을 통해서 이제 메모리 저항 변화 메모리를 구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동작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일 왼쪽에서 보시면 이제 배리어가 아주 높게 나와 있어서 저항이 높은 상태인데 간에 궁극 방향을 바꾸게 되면 중간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에너지 배리어가 낮아지게 되고 큰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배리어가 낮아지면서 이제 터널링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양자역학적 현상을 활용하기 때문에 페어일렉트릭 터널 정전이라는 이름을 붙게 되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제 반대쪽에서는 보시면 이 강유전체, 유전체층과 이제 정극 쪽에서 높은 배리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흐르는 전류를 이제 억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 기존에 보고되었던 이 저항 변화 메모리 등과 비교를 하면 여기 왼쪽 하단에 나오는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가장 흔하게 보고가 되는 디펙트 결함 기반의 RRAM이라고 하는 소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런 소자들은 이제 디펙트 결함을 기반으로 해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매 동작마다 동작의 특성 발현이 랜덤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함이 이제 어느 정도의 정도로 존재를 해야 이런 동작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인듀런스 내구성 같은 특성에서도 이제 제한이 있게 됩니다. 혹은 이제 PC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전기를 가하면서 이제 전자 이동에 따라서 발생되는 이제 열을 통해서 어떤 물질의 비정질, 결정질 상태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 이제 저항을 변화시키게 되는데 이런 경우 이제 발열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셀과 셀 사이 간격을 좁게 하면 또 이제 셀들 간의 이제 이 발열의 간섭 그리고 이 동작을 시킨 후에 이 열을 빼내주는 디스페이션 같은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이 있게 되고 그 외에 이제 또 MRA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핀 토크 트랜스퍼라는 이제 방법을 활용을 하는데 이런 경우 이제 이 토크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높은 고전압을 활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반해 저희 페어 일렉트릭을 활용을 하면 페어 일렉트릭의 이 저항 상태 변화는 결국 이제 우리가 제일 흔하게 생각하는 그런 전자기압적인 모델을 따라서 궁극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동작의 특성을 제어하기도 쉽고 디펙트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구성에 대한 문제도 이슈도 없으며 발열도 활용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저희 플로라이트 구조 페어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반도체 공정에서 게이트 옥사이드로 활용하고 있는 하프늄 옥사이드 그리고 이제 D램의 캐피시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실리콘 옥사이드를 활용해서 이제 도핑의 컨센트레이션만 조절해서 방류전성을 발휘시킨 거기 때문에 현재 시무스 공정과도 부적합도 높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이시는 것 같이 이제 왼쪽에서는 이제 단 100번의 사이클링 동안 이 특성의 변화들이 눈에 띄게 보이는데 우측에 보인 상단의 저희 소자 같은 경우에는 한 50회 동안 반복해서 동작을 시켰는데도 큰 특성의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셀에서 이제 총 3비트, 3비트의 동작을 시키는 동작을 총 81개의 셀에서 반복을 했을 때도 이제 서로 메모리의 간섭 없이 하나의 셀에서 넓은 면적에서도 동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자가 정유, 셀렉터가 없어도 되는 이런 특성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제 한쪽의 배리어를 이제 높게 해서 전류의 전도를 이제 제한하는 그래서 그러한 형태가 나오기 위해서 어떠한 전극과 유전체가 에너지 구성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가 이제 저희 오늘 말씀드린 기술의 주의 핵심이고요.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재료와 에너지 관계가 이제 우측에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 좌측에 보이시는 것 같은 이제 이런 반대쪽에서 저항이 높게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어레이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주변에서 흘러오는 이 전류가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그 전류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저희가 선택한 소자의 저항 변화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마진이 얼마나 되는가를 이제 좌측 하단에서 이제 이런 간단한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 중간에 보이시는 것 같이 이제 리드 마진 볼테이지가 한 1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0의 4승까지의 10의 4승과의 10의 4승 사이즈의 어레이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이런 사이즈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앞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AI 이제 엑셀러레이터로서의 생각을 하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사람의 이제 뉴런 같은 경우에 이 하나의 저희 소자 같은 경우 이제 뉴런과 시냅스 중에 시냅스라는 어떤 특성을 이제 모사할 수 있는데 사람의 뉴런 하나에 한 시냅스라고 얘기하는 것에 한 10의 3승에서 4승의 영역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이제 휴먼의 스케일의 구조를 만드는 데도 충분하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간단하게 이런 어레이를 만들었을 때도 동작들을 활용하기도 할 수 있는데 하나의 또 다른 이제 저희 소자의 장점이 여기서 좀 글자가 깨지는데 소자의 장점이 이제 이 소자를 이제 직접화해서 하나의 셀을 한 10나노미터 스케일로 이렇게 줄인다고 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알렌 같은 소자의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즈를 줄이더라도 소자의 저항 값에 큰 변화가 일반적으로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자를 만들었을 때 이제 셀 2라고 표시된 것 같이 이게 이제 점점 더 커지게 되면 저기 전원으로부터의 이 길이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저기 전극에 드랍되는 볼테이지가 상당히 크게 돼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전압 드랍이 이 셀 2에 되는 것과 셀 1에 되는 이제 전압 소스에 가까운 아이와 달라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극의 저항을 낮추거나 아니면 이제 셀의 전압이 좀 높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저희 소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하나의 단위에서의 비율이 한 10의 마이너스 7승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는 어레이 사이즈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셀 사이즈를 더 줄였을 때에는 전극의
저항은 줄어들게 되는데 반해 앞서 말씀드린 아래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전극 저항에 의한 문제가 커지게 되게 됩니다. 반면 저희 소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자의 면적 전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셀의 사이즈를 줄이면 저항도 같이 줄어들게 되고 저항도 같이 커지게 되고 이제 전극과 저항 셀의 저항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서 스케일다운하는 상황에서도 큰 문제가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에 보이는 이 전체 셀을 이제 3비트 동작을 했을 때 아래와 같이 잘 구분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페어렐레이트 기반 그리고 이런 FTJ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많은 이머징 메모리들이 말하고 있는 이런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로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에서 발표한 이제 연구를 보시면 PCRAM이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스 체인지 메모리를 통해서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HBM의 이제 차세대 인터페이스인 컴퓨팅 익스프레스 링크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연구들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저희 소자 같은 경우에 PCRAM보다 떨어지는 특성이 없기 때문에 없기도 하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하나의 셀에 이제 페어렐레이트의 이 분극을 쓰고 읽기 위해서 요구되는 시간 단위가 이제 거의 피코세컨드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물론 실제 동작에서는 주변 회로까지 함께 고려를 해서 더 느려지긴 하겠는데 이런 특성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더 차세대의 이제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비기발성 이제 메모리 때문에 프로세스인 메모리나 아니면 이제 인공지능 방식 이제 연산 엑셀러레이터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엑셀러레이터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이 중간에 보이시는 것 같이 이제 이런 구조의 칩이 만들어지게 되면 저기 있는 중간에 연산 장치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연산 장치에서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아이디어이 이제 일반 지금 현재의 DRAM과 NAND 플래시 활용을 하고 그리고 CPU 같은 아키텍처에서 저희 그 폰노임 아키텍처에서 계산을 했을 때의 정확도가 약 한 97%의 이미지의 추론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숫자가 좀 잘못 입력했는데 저희가 한 동작한 시뮬레이션 저희 소자를 같이 활용한다고 했을 때 약 95%까지 정확도를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제 여기 8번에 보이는 선활적 소자에 대한 내용이고 이 외에도 저희 그룹에서는 이러한 이 구조 외에도 DRAM에서 DRAM 캐패시터에 있는 유전체를 일반 질코늄 옥사이드는 아닌 질코늄 하프늄 옥사이드로 대체해서 강유전체 메모리를 활용할 수 있는 그것과 관련된 특허 한 1번, 2번 같은 경우에 있고 한 3, 4번 경우에도 이제 삼성과 함께 연구를 해서 만든 특허들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낸드 플래시에서 게이트 옥사이드를 저희 이제 강유전체의 메탈 옥사이드로 대체를 하면 이 차이 트랙을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이 높은 전압 대신에 저희 강유전체를 분극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낮은 볼테이지에서부터 빠르게 동작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연구들을 저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수연 교수님께서 일정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하셔서 대신 발표를 진행하게 된 박사과정 강은표 교수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먼저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용 PWM 구동 기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한 기술을 간단히 소개하는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한 기술은 인버터 및 수입 신호 생성 방식을 활용하는 PWM 구동 방식과 이를 적용하기 위한 마이크로 LED 화소회로에 관련된 기술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의 구동을 위해서는 이 PWM 구동 방식이 필수적인데 이 PWM 구동 방식은 적외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불가피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제안한 기술은 그러한 한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적외조 편역을 극대화시킨 PWM 구동 기술로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 개발 배경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LED는 일반적으로 크기가 10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으면 발광층으로 무기물을 사용하는 발광 소자를 의미합니다.
마이크로 LED는 올레드에 비해서 더 높은 수준의 궤도를 표현할 수 있으며 발광 효율과 LED 수명, 그리고 동작 가능 온도나 응답 속도에 있어서도 더 우수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LED는 발광층으로 유기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광층으로 유기물을 사용하는 올레드와 달리 버닝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장점 또한 존재합니다. 하지만 마이크로 LED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우수한 전기도 특성 외에도 마이크로 LED의 파장 변화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마이크로 LED는 LED에 흐르는 전류 밀도에 따라 방출하는 빛의 파장이 틀어지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러한 파장 변화는 디스플레이상에서 색상 왜곡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마이크로 LED의 색 표현을 위해서는 전류의 레벨을 변화시키지 않는 정전류 기반의 구동 방식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정전류 구동을 위해서는 전류 조절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전류 조절 방식은 크게 전류 펄스의 크기를 조절해서 휘도를 변경하는 PAM 방식과 전류 펄스의 크기는 고정시키고 전류 펄스의 폭을 조절해서 휘도를 변경하는 PWM 방식이 존재합니다. 기존의 OLED 디스플레이들은 PAM 방식을 사용해서 휘도를 변경하고 있지만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는 정전류 구동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PWM 구동 방식을 사용해서 휘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러한 PWM 구동 방식을 TFT 기반의 아날로그 화소 회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펄스 폭 조절을 위한 PWM부, 정전류 생성을 위한 CCG부, 그리고 선형적으로 변하는 신호인 수입 신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TFT 화소 회로를 통한 PWM 구동은 수입 신호의 전압을 기반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수입 전압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 PWM부의 드라이빙 TFT인 TPWM의 1번으로 표시된 게이트 전압도 이 수입 전압에 따라 변합니다. 수입 전압의 특정 값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TPWM은 꺼진 상태를 유지하고 CCG부의 드라이빙 TFT인 TCCG는 마이크로 LED의 정전류를 공급합니다. 하지만 수입 전압의 특정 값에 도달하게 되면 TPWM의 게이트 소스 간 전압이 문턱 전압을 넘어서게 되고 이로 인해 TPWM이 켜지게 됩니다. 그러면 TPWM을 통해서 CCG부의 커패시터가 방전되고 결과적으로 TCCG가 마이크로 LED의 정전류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마이크로 LED의 발광이 종료됩니다. 이러한 PWM 구동에서는 마이크로 LED의 발광이 종료되는 과정에서 펄링 타임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펄링 타임은 수입 신호의 기울기와 TFT의 비이상적인 스위칭 동작에 기인하며 이러한 펄링 타임보다 에미션 타임이 짧아지게 되면 저 아래에서 왼쪽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정전류 구동이 성립하지 못하게 되면서 계속 표현에 한계가 발생합니다. 기존 연구들에서 이러한 펄링 타임은 약 수백 마이크로초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 60에서 80 그레이 레벨 이하의 적외조역은 표현이 불가능한 한계를 보입니다. 따라서 TFT 기반의 아날로그 화소료로 더 낮은 궤적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펄링 타임을 감소시키기 위한 새로운 PWM 구동 방식에 관한 연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연구된 방식들 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펄링 타임을 감소시킨 방식은 다음과 같이 PWM 구동의 인버터를 활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외부에서 이드가 되는 수입 신호를 인버터의 입력으로 받은 뒤 인버터의 출력 신호를 TFT 스위칭에 활용하는데 그럼 훨씬 빠른 TFT 스위칭이 가능해지면서 펄링 타임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버터 기반의 PWM 구동 방식을 인버터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PWM 구동 방식과 50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일반적인 PWM 구동에서는 수입 신호를 직접적으로 TFT 스위칭에 활용하기 때문에 약 수백 마이크로초 수준의 펄링 타임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인버터 기반의 PWM 구동에서는 수입 신호를 유효받은 인버터의 출력 신호를 TFT 스위칭에 활용하기 때문에 훨씬 빠른 TFT 스위칭이 가능해지면서 펄링 타임이 약 수십 마이크로초 수준까지 감소합니다. 결과적으로 펄링 타임이 감소하면서 또 낮은 궤적을 표현할 수 있게 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20그레이 레벨 이하의 적외조는 표현이 불가능한 한계를 보입니다. 즉, 인버터 기반의 PWM 구동 방식만으로는 적외조 표현 한계를 완전히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버터 활용에 더해서 인버터에 입력되는 신호의 기울기를 더 가파르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PWM 구동 방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수익 제너레이션을 인버터 기반의 PWM 구동에 도입함으로써
인버터에 입력되는 신호의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PWM 구동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새롭게 제안한 PWM 구동 방식은 왼쪽처럼 수입 신호의 시작점이 아닌 수입 신호의 기울기를 통해서 계속을 표현해야 됩니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수입 신호의 기울기에 따라 TFT 스위치기 이론하는 시점과 속도가 함께 달라지기 때문에 발광 시간과 펄링 타임이 동시에 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제안한 방식에서는 적외조로 갈수록 수입 신호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면서 발광 시간과 펄링 타임이 동시에 감소하게 되고 이러한 효과와 인버터 활용 효과가 더해지면서 적외조 편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기술의 효과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술의 효과 검증을 위해서 사용한 회로는 왼쪽과 같습니다. 해당 화소회로는 총 17개의 TFT와 4개의 퍼페시트가 구성되며 S지구, 스윗 제너레이션과 인버터, 그리고 CC지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동작 과정에 관한 설명은 본 발표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소회로의 동작 결과입니다. 이제 왼쪽의 그래프들은 고개조 영역, 그리고 오른쪽의 그래프들은 저개조 영역에서의 노드 B전압, 노드 D전압, 그리고 마이크로 LED 전류 파형을 플롯한 그래프들이 되겠습니다. 이때 노드 B전압은 저 TSG 전류가 C2를 충전하면서 내부적으로 생성된 수입 신호와 동일하고 노드 D전압은 이를 입력받은 인버터의 출력 신호와 동일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 노드 B전압이 특정 값에 도달하게 되면 노드 D전압이 하이에서 로우로 변하게 되는데 그러면 T8이 켜지면서 C4를 방전시키고 결과적으로 TCC가 꺼지면서 마이크로 LED에 발광이 적용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프들에서 보실 수 있듯이 데이터 전압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생성된 수입 신호의 기울기가 이렇게 가팔라지면 이를 입력받은 인버터의 출력 신호도 더 가팔라지게 되고 결과적인 마이크로 LED의 전류 펄스 폭과 펄링 타임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데이터에 따른 계조 변화와 계조별 펄링 타임을 정리한 그래프들이 되겠습니다. 약 10.5V부터 3V까지의 전압 범위 내에서 255g부터 6g까지 계조 변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펄링 타임은 6g에서 0.13 마이크로세컨드 수준까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TSG, TCC의 분석 전압과 인버터의 동작점이 0.5V씩 시프트 되더라도 평균 전류 오차율은 1.4% 이내에 존재하는 안정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10g의 이하를 정확하게 표현한 PWM 구동 방식과 화소회로는 제안한 기술이 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제 제안한 기술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저개조 편력 외에도 저개조에서의 전류 균일도와 인버터 전력 선호 측면에서도 더 우수한 특성을 보입니다. 이제 인버터 기반의 PWM 구동에 수입 제너레이션을 도입한 경우와 도입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보면 수입 제너레이션을 도입한 경우 더 낮은 계조를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낮은 전류 우체율과 인버터 전력 소모 또한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저개조에서 더 가파른 기울기의 수입 신호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얻어지는 장점들이라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적용 분야의 시장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한 기술은 세밀한 저개조 표현이 요구되는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제품군 전반에 걸쳐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로 인한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제품군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마이크로 LED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다음은 사업화 방안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한 기술은 현재 TRL 5단계까지 개발된 상태이며 이후의 단계에 있어서는 현재 양산에 사용 중인 기존 패널 공정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기술 완성을 기반으로 큰 비용이나 시간 투자 없이도 효과적인 사업화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다음은 선행 연구들과 제안 기술을 비교하는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인버터를 사용하지 않는 기존의 PWM 구동 기술의 경우에는 약 수백 마이크로초 수준의 펄링 타임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인버터를 활용하더라도 수입 제너레이션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펄링 타임이 약 수십 마이크로초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제안한 기술은 인버터 기반의 PWM 구동에 수입 제너레이션을 도입함으로써 펄링 타임을 약 0.1 마이크로세컨드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이후에 추가 연구를 통해서 더 간단한 구조의 회로로 제안한 기술을 구현할 수 있음을 확인했고 동작 조건 조절을 통해서 펄링 타임을 더 감소시키고
마이크로초 이하의 펄스 폭속도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한한 기술을 사용하면 기존과 비슷한 수준의 해상도를 유지하면서 훨씬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적을 표현할 수 있는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능 특허들과 제한한 기술을 비교하는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제한한 기술은 개조 데이터에 따라서 기울기가 조절되는 수입 신호를 각 파수마다 내부적으로 생성하고 이를 PWM 구동에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수입 신호를 외부에서 인가받는 기존 특허들과 비교했을 때 확실한 기술적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제한한 기술은 수입 신호를 외부에서 인가받지 않고 각 파수마다 내부적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수입 신호 생성을 위한 외부 드라이버나 관련 신호가 필요 없어지면서 디스플레이 드라이버의 구동 복잡도 또한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한 기술은 마이크로 LED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선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준비한 의견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거든 홍태 교수입니다. 발표드릴 내용은 이전 발표들과 똑같이 1번부터 8번까지 해서 관련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소개를 하면 서울대에는 2006년에 와서 교수를 시작을 했고요. 그 전에는 그 코닥이라는 회사에서 한 2년간 근무를 했는데, 코닥은 그 OLED 원천 특허를 가지고 있었고, 당시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나 또는 플렉서블 디지털 레디오그래피 패널에 연구를 하고 있어서 제가 가서 그 연구를 하다가 6년부터 서울대에 와서 2006년부터 프린팅 기술을 이용을 해서 플렉서블 또는 신축성 기판의 전자 소자, 디스플레이나 센서 어레이나 또는 뭐 최근에 열전 배터리 같은 것들을 인티그레이션하는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유연 신축, 이게 LED죠. 유연 신축 전자 분야와 디스플레이 분야 그리고 인쇄 공정을 키워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드릴 내용은 LED를 전사해서 유연 신축성 기판을 전사하는 내용인데요. 유연 신축성 기판이 할 수 있으니까 글래스나 다른 좀 고온을 견디는 기판에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왼쪽 아래 보시면은 그 LED 그림이 모상 그림 아래에 보면은 세로로 이렇게 빗금쳐 있는 부분이 이제 본딩을 하게 되는 기술이 되겠는데요. 위쪽에 있는 것은 만약에 그 본딩을 하게 되는 일종의 접착제들이 LED 밑에만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리고 좀 더 편의를 위해서 접착 필름을 이용하는 경우는 접착 필름이 기판의 전체에 커버가 되고 마이크로 LED 아래쪽에만 액티베이션이 돼서 붙는, 위쪽은 LED가 없는 부분에는 그런 딱딱하게 되는 접착제가 없는 기술이고, 아래쪽은 LED 밑에도 있고 LED가 없는 부분에도 딱딱한 게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서 한번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LED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보시면, 만약에 아래쪽에 딱딱한 유리가 있다고 한다면 LED가 없는 부분에도 딱딱해지는 접착제가 있어도 별 영향을 안 주는데, 만약에 플라스틱이나 또는 고무처럼 늘어나는 기판에 LED 디스플레이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왼쪽 그림의 아래 위를 비교를 해보시면 딱딱한 부분이 LED 밑에만 있는 경우는 LED는 그대로 버티고 나머지 부분은 쉽게 접히거나 휘어지거나 늘어나거나 가능한데, 아래쪽을 보시면은 딱딱해지는 접착제가 플라스틱이나 고무처럼 늘어나는 기판, LED가 없는 곳에도 딱딱한 물질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휘거나 늘리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은 LED 밑에만 그런 소위 말하는 본더가 들어가서 접착을 시켜주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본딩이라는 기술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보통 반도체 칩, 그러니까 반도체 칩에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고요. 반도체 칩이나 LED 같은 경우에는 컨택 패드라고 하는 게
두 전극이 아이솔레이션 돼가지고 LED 같으면 2개,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으면 뭐 수십 개, 수백 개에 해당하는 그런 그 패드들이 이렇게 아래쪽에 있고 그 칩을 전극 위에다 이렇게 붙이게 되면 그 전자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데 LED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패드 간의 간격이 계속 줄어듭니다. 보통 삼성전자에서 데모했던 100인치 이상 TV 같은 경우는 뭐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LED를 붙인다고 하면 한 3, 40 마이크로 정도 되는 패드를 3, 40 마이크로미터 띄워주면 되는데 최근에는 AR, VR이나 또는 와치 이런 데 들어가는 건 5 마이크로 이상까지 심지어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한 뭐 1, 20 마이크로미터 정도 크기의 마이크로 LED를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계속 그 패드 사이즈가 뭐 10 마이크로대 또는 수 마이크로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둘 사이를 아이솔레이션을 시켜야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본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스펜서나 프린팅 공정을 이용해서 이 전극의 패드 밑에만 일종의 볼을 형성해서 컨택이 되게 만듭니다. 근데 그 컨택 간격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두 개를 세퍼레이트하게 패터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아무리 이렇게 줄어들더라도 지금까지는 한 15 마이크로미터 정도까지 성공을 했는데 두 컨택 패드가 가까워지더라도 따로 이렇게 접착제를 붙일 필요 없이 그냥 소자 밑에다 붙이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장을 이용해서 정렬을 시키면은 그 패드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만 도통하게 하는 기술, 두 가지 기술을 같이 개발한 거죠. LED 밑에만 접착제가 붙게끔 전사하는 것과 그리고 패드 사이즈가 작아지고 간격이 줄어들더라도 서로 쇼트가 나지 않게 수직으로만 갈 수 있는 파티클들을 넣어서 그러한 본딩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LED는 보통 이제 전사를 지금 현재 많이 하고요. LED를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디스플레이나 여러 가지 판에 이렇게 붙이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 왼쪽 그림은 업시스테크의 저희 기술을 RLR TV에서 와서 이제 취재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방성 도전 접착제 ACF라고 하는 필름을 이용해서 IC나 또는 LED를 붙이기 때문에 이 ACF가 서브스트레이트 전역에다 이렇게 걸쳐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서브스트레이트가 휘어지거나 늘어나는 기판일 경우에는 이 ACF 자체가 늘어나지 않으면 저항을 마련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것들을 들은 이제 이방성 도전 접착제는 이미 많이 상용화돼서 알려진 것이고, 저희들은 이 이방성 도전 접착제에 들어가는 그런 머티리얼 대신에 마그네틱 필드로 수직 전기를 할 수 있는 물질을 넣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관련을 해서 여기 위에 이제 왼쪽 위에 보시면 LED 저렇게 100 마이크로미터라고 써 있는 곳에 두 개의 컨택 패드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 LED 사이즈가 50 마이크로미터 또는 20, 10 이렇게 줄어들면 그 컨택의 크기와 사이즈가 줄어드니까 양쪽으로 도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저렇게 아래쪽에 보시면 100 마이크로미터 적혀 있는 곳에 접착제를 같이 이렇게 바르고 마그네틱 필드로 온라인을 하면 위쪽 그림에서 보시는 골드 형태의 색깔로 있는 그쪽에만 전류가 흐르게 하는 기술을 가지고 플렉서블 기판이나 다양한 면에 전사를 하는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해서 특허 등록을 하고 또 논문도 네이처 일렉트로닉스라는 논문의 표준 논문으로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마그네틱 필드를 이용을 하면 안쪽에 있는 니켈 기반의 은이나 골드가 코팅되어 있는 니켈 또는 철 기반의 파티클들이 마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얼라인이 돼서 아래쪽으로만 도통하게 돼서 지금은 LED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반도체 칩에 있어서도 거기는 패드 사이즈가 훨씬 더 작기 때문에 도통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개발한 거는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레터럴 컨덕션과 레터럴 인슐레이션이 있는데 인슐레이션을 이제 원하는 건데요. 보시면은 이 두 전극 사이가 30, 25, 20, 15, 10, 한 2, 3까지는 괜찮게 서로 아이솔레이션 되지만 훨씬 더 가까워지면 이 파티클 사이즈하고 여러 가지를 조절을 하면 그거는 이제 내용상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조절을 하면 충분히 훨씬 더 낮게 해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계속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LED에 두 개의 LED가 있는데 그 LED 만약에 어레이가 있으면 인터포저라고 보통 하는데요. LED를 여러 개를 전사할 때
LED를 100개면 100개를 붙여서 요거를 저희가 개발한 그 본딩에다가 이렇게 본티를 다 적셔가지고 LED 밑에만 붙게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바로 이렇게 전사를 시키는 거를 시뮬레이션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주 분석을 좀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하면 여러 가지 글래스라든지 저렇게 늘어나는 스트레치블 기판상에 마이크로 LED를 전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MCU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LED 전부 다 아주 작은 크기로 플라스틱 위에다 전사를 해서 이렇게 소규모의 그 온도를 감지하면서 디스플레이하는 그런 패치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마이크로 LED 시장이 이제 열리면 아주 작은 마이크로 LED를 전사하는 것에서부터 대형 사이즈의 전사하는 것까지 최근에 계속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의 기술들은 딱딱한 기술, 딱딱한 기판 위에다가 그냥 구본해서 전사를 하는 거였다면은 이제 플렉서블,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 시대가 오면은 마이크로 LED는 딱딱하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고요. 걔는 보호를 하고 나머지 부분이 늘어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본딩에도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재 측면에서도 이 수직으로 정렬되는 본더, 그리고 트랜스퍼 공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디스플레이를 만드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과 전형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이전에서 새로운 본더라든지 또는 새로운 전사 장비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 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삼성전자, LG전자, 흥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에도 가지고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관련 연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보통은 마이크로 LED나 반도체 칩을 전사할 때 전체적으로 연결된 필름이나 이렇게 물리적 정기적으로 전체 접착제가 있는 부분이 패턴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 기술은 보통 패턴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LED 밑에 또는 반도체 칩 밑에만 이 접착제가 붙고 접착제 내에 있는 이 필러들을 통해서 마그네틱 필드를 조사를 하면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되고 수평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많은 그룹들이 이렇게 기계연이나 여러 가지 학교나 또는 연구소 회사들에서 전사를 하는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거기에 본더를 어떻게 프린팅을 해서 할 거냐 해서 보통은 본더를 전극 위에다 하고 세퍼레이션 시킨 다음에 전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하나가 좀 다른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기술 차별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하영 교수님 연구실 송채연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기술은 기존에 있던 캘리브레이션 기술보다 좀 더 정밀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기술입니다. 네, 우선 반가웠고요. 지금 저희 교수님이 안신년이랑 한국의 운영 관계로 제가 대신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사실 전공 분야가 3D 추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서 3차원 정보들을 인지하고 분석하는 연구실이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센서를 쓰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가격적인 면 때문에 카메라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3차원 공간을 인식하는 주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카메라에 대한 보정 연구나 캘리브레이션 연구를 주로 했고요.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처음에 들어보신 경우도 있을 텐데,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3차원 공간을 해석을 하게 되면 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이제 필요한 기술 캘리브레이션입니다. 로보틱스나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펀디멘탈하게 사용되는 기술이고요. 기존의 캘리브레이션 같은 경우는 저렇게 체커보드 모양의 패턴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패턴들의 이제 코너점들을 뽑아서 어떤 점들과 저희 예상 캘리브레이션 결과랑 실제 이미지상에서 관측되는 위치 같은 게 잘 얼라인 되는지를 통해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태클을 건 기존 이제 방식들의 한계점이 저런 코너점들이 사실 이미지상에서 확대를 보면 되게 블러리하고 정확한 포인트를 얻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 이제 제안한 이런 원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000개 넘게의 이제 픽셀들을 이 모여서 만든 저런 검은색 형태의 블랍의 중심점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책 패턴들보다 훨씬 정확한
포인트를 갖고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단순히 이제 우선 연구 개발 및 배경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면 저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물질의 열적 온도 차이를 이제 디텍션을 하는 카메라인데 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처럼 보이시는 것 같이 RGB 카메라에 비해서 전도 현상 때문에 바운더리에서 일어나는 블루 현상이 훨씬 심합니다. 이런 카메라를 캘리브레이션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또 기존에처럼 로고 파일이나 이런 현자의 캘리브레이션 과정에서 저 체커보드의 이제 한계점을 저희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계속 찾게 되어서 기존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이제 연구를 시작했고요. 근데 그러면 그냥 단순히 원형 패턴을 사용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하면 되는데 이게 왜 어떤 기술적인 가치가 있냐면 기존에 사용했던 처럼 네모난 체커보드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저 코너점을 어떻게 찍어도 이미지상의 코너점을 1대1 대응이 되는데 이제 원형 패턴 같은 경우는 점이 아니라 도형 어떤 면적이기 때문에 이 원형 패턴을 찍었을 때 나오는 이미지가 이렇게 돼 있으면 원형 패턴의 중심점이 이미지상에서의 저 검은색 일그러진 어떤 타원의 중심점이랑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적과 저 센트로이드를 이렇게 대응시킬 수 있는 수학이 새로 필요하고 기존에 이 수학이 없었는데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수학을 발견을 해서 기술적인 부분 넘어갔습니다. 발견을 해서 이제 새로 이번에 이제 기술로 완성을 시켰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능적인 비교 같은 경우는 여기 기존에 이제 보라색이랑 빨간색, 초록색, 검은색 같은 경우 기존에 이제 다양한 캘리브레이션 메소드인데 저희 파란색인 저희 기술에 비해서 오차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건 이미지상에서의 이제 2D 오차를 다룬 그래프이고 3차원에서 어떤 이제 이 타겟들을 이제 움직여가면서 이 타겟의 위치 같은 걸 정확히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했을 때도 3차원상에서도 가장 적은 오차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저희 쪽으로 계속 이제 연락이 오는 회사들은 이제 카메라 제조 회사들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런 비전 시스템이나 아니면 3D 비전 분야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 자체가 소프트웨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 같은 것도 굉장히 빠르고요. 이미 이제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는데 라이센스가 상업적 이용으로 막는 라이센스가 걸려 있어서 이제 원하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센스를 구매하셔서 로열티를 지불하거나 아니면 아예 기술 이전 금융 형태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특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제가 이전에 발표드린 체커보드 형태로 특허가 많이 나와 있어서 원형 패턴 같은 특허는 찾기가 어렵고요. 원형 패턴이 있는 특허들도 기존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프로젝션 수업을 풀지 못해서 다 근사화한 특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연구제는 차이가 있고 현재 국내 특허, 해외 특허 모두 출원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별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논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 논문들과 차별성을 인정받아서 학회 쪽에서도 많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전용 교수님 연구실 학생 강윤영입니다. 이름은 메스프로지 인스펙션 솔루션 에브리데이라고 했는데 주로 설명드릴 내용은 반도체 계측 혹은 검사 관련된 민감한 기술들에 관련돼서 꼭 이 특허뿐만 아니라 몇 가지 개발했던 연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다음과 같고요. 일단 연구자 소개는 저희 교수님은 서울대에서까지 하시고 MIT에서 박사하시고 박사학위 과정 끝내신 후에 서울대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주요 연구 과제에서 제가 거의 한 6년, 10년 동안 삼성 반도체 연구소는 다른 연구소들과 이런 MI 기술 관련된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국가 과제에서도 이제 충세 반도체 관련돼서 차세대 MI 전국 개발 관련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되게 간단한데요. 일단 반도체에서 검사라고 하는 개념은 일단 계측을 혹은 이제 디펙이라는 걸 찾아내야 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설계 이미지 그리고 그 설계가 잘 일부 위에 생성이 됐는지에서 측정된 이미지 두 개를 정렬을 하게 되고 그 정렬을 통해서 얼마나 다른지를 통해 이게 디펙이다 아니다를 검사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정렬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렬을 어떻게 자동으로 하느냐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중에서 제가 이종 이미지, 동종 이미지라고 이제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측정된 이미지들끼리 비교를 하느냐 아니면 설계 이미지와 설계의 정보와 측정된 정보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나누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이 중에서 이제 이종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 배경에서는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회로 손목이 점점 미세화되면서 이제 점점 측정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패터닝 기술은 점점 날이 갈수록 주어지고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검사하는 기술은 사실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선폭이 이제 점점 줄어듦에 따라 측정된 이미지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확률론적으로도 뭔가 오류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전수 검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실제로 이제 수율이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술의 효과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 종래 방법에서 보시면은 장비에서 원래는 이걸 정렬을 어느 정도 해줍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이제 장비에서 오정렬이 계속 나오고 이게 실제 회사에서는 이제 그 알고리즘이나 실제 엔지니어 분들이 직접 정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효과로는 사실 자동 정렬을 제공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거를 위해서 가장 간단한 아이디어인데요. 특정 이미지를 설계 이미지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렬이 굉장히 쉬운 도메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훈련 데이터를 좀 최소화를 시키고자 하는 게 사실 목적이고요.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기술에서 이제 지도 학습은 저기 X에서 바로 밑에 Y로 가는 거를 찾으면 되는데 이런 방식은 이제 정답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내야 돼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정답을 안 만들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했던 위치를 학습시키고 이제 모양을 또 따라 시키는 방법으로 한 번에 훈련시켜서 이제 정답과 유사한 설계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것이 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따라 오른쪽에 보시면 결과는 뭐 이렇게 잘 나온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개발한 다른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저희가 이거 측정을 디펙이라는 걸 측정하는 이유가 처음에 이제 설계에서 이러한 패턴으로 설계를 하면 결함이 생성되니까 설계를 이제 또 바꾸고자 하는 게 사실 목적입니다. 결함이 안 생기고. 그런데 이 과정을 한번 쭉 하는 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니까 처음 설계하는 단계에서 입력 이미지만으로, 그러니까 설계 정보만으로 대략 여기에 결함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 뭐 이러한 이유도 꽤 존재했어요. 실제 삼성전자에서는 이런 영역들이 디펙을 생성하는 어떤 영역들, 패턴들을 잠재 영역이라고 부르는데 그 영역들을 반영해서 입력 데이터, 설계 정보만 넣으면 잠재 영역을 예측해서 실제 이 디펙을 예측하고 검출하는 이런 기술도 저희가 좀 개발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데이터가 워낙 보안이다 보니까 저희 연구실에 특화되게 저희 연구실이 이제 그 DNA 오리가미 기술로 나노단에서 어떤 역학적인 구조를 설계하는 데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반도체 구조를 설계해서 실제 측정을 통해서 결함 데이터 등을 얻기도 하고요. 그런 기술을 이제 계속 개발하고 있기도 하고요. 피지컬한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리소그래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부족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술들도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술 중에 하나는 이제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 슈퍼 레졸루션보다는 모델을 좀 경량화하는 방법들인데요. 실제 회사에서 이제 모델들을 쓰려고 하면은
제한된 시간 안에 훌륭한 트레이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현실에서는 그게 좀 불가능이 있어요. 실제 저희가 이런 경량화나 혹은 경량화, 그러니까 블록 같은 거, 어텐션 같은 경우를 데이터에 맞게 잘 경량화시켜서 실제 현장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기술들도 이제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이러한 적응 분야 및 시장은 저희는 다음과 같이 예측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반도체 설비 투자가 2년 연속 1,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거에 따라서 전체 시장은 이 설비 시장은 91억 달러로 예측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한 15에서 25% 정도 차지를 할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러프하게 20%로 잡았을 때 31년 정도 되면 4빌리언 달러가 되지 않을까. 그게 상당한 규모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 적용 시장은 아마 장비 업체, 이런 설비 업체들 혹은 이제 완성 업체, 삼성이나 SDI나 이런 설비 완성 업체들이 존재하죠. SKIS나 여기에 이제 개발 부서에서 먼저 적용을 하고 사실 양산에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산업 현장에서 정말 요구하는 게 뭔가를 좀 생각해요. 매일 사실 다양한 공정에서 다양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 데이터들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도 공유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때그때 나오는 데이터를 바로바로 활용하고 싶은데 이런 게 쉽지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신속 적응형, 퓨샷 딥러닝 솔루션을 제공하는 특히나 기업은 이제 데이터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활용하는 것보다는 실제 스탠더드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솔루션들 중에 저희가 간략하게 이런 솔루션을 만들어 보면은 몇 개의 작은 데이터로 빠르게 이제 훈련 가능하고 파라미터도 그냥 딥러닝을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쓸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인프라스에서도 그냥 바로 쓸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솔루션들을 좀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그 삼성전자랑 했던 그 방금 설명드렸던 그 기술들의 특허 및 논문 그리고 사내에서 직접 적용하고 활용해서 수상을 한 내용이고요. 다양한 국가에서 지금 출원 및 등록이 되고 딥팩 검출 같은 경우도 이제 관련 논문에서 이제 상소받은 게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정렬 프로세스는 정말 안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고요. 실제 사람이 하는 것보다 한 25배 정도 빨라서 잘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진 교수님 이끄시는 천둥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김희웅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재진 교수님이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부득이하게 데리고 발표하게 돼서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딥러닝 모델 학습을 위해서 이제 이종 클러스터 시스템에서 통신 경로를 어떻게 탐색하는가에 관한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각 연구자들과 같이 생략을 하고요. 먼저 이제 이재진 교수님을 좀 설명을 드리면 UIUC에서 박사과정을 밟으셨고 현재는 컴퓨터공학부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서 교수직을 역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저희 연구실에서 한 일을 몇 가지 짚어보자면 이제 2012년에 이종 슈퍼컴퓨터,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컴퓨터를 생각할 때 CPU만 장착이 되어 있고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연산을 CPU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요즘은 GPU라는 가속기를 컴퓨터에 같이 꽂고 CPU는 이제 리눅스나 윈도우 같은 운영 체제만 구동을 하고 대부분의 연산은 GPU가 그 가속기에서 실행하는 컴퓨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 컴퓨터를 이종 컴퓨터라고 하는데 이제 2012년에 국내 최초로 이종 슈퍼컴퓨터를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구축을 했죠. 이제 일반적으로는 기상청 그런 데도 슈퍼컴퓨터가 많이 있지만 외국에서 서버를 사서 그냥 연결만 하는 형태의 임에 반해서 이제 저희는 자체 개발을 하였고 이제 그러면 이런 슈퍼컴퓨터를 사실 만드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위에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돌리느냐가 중요한데 이제 예전에는 과학 시뮬레이션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돌렸지만 요즘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가장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이죠. 그래서 이제 슈퍼컴퓨터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스누TL이라는 이제 AI 클라우드용 딥러닝 병렬화 프레임워크 프로토타입을 개발한 적이 있고요. 이제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실 졸업생들이 어떤 기업을 창업을 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비슷하게 딥러닝 관련해서 디터치라는 프레임워크도 개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연구실이 이제 딥러닝을 실행을 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 쪽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소입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이름 특허는 이종 클러스터 시스템에서 집합 통신의 경로를 탐색하는 방법 및 장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국내 출원돼 있고 PCT 출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출원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요즘 AI 모델이 계속 용량이 커지고 있으니까 이런 큰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제 컴퓨터를 한 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묶은 클러스터라는 걸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한 컴퓨터에 물리적으로 GPU를 4개나 8개 정도 장착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컴퓨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처럼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요즘 뭐 제일 대표적인 예시 GPT 같은 경우 거기에 사용되는 모델을 학습할 때 이제 GPU를 10,000개 이상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8개 정도 GPU가 꽂혀있는 시스템을 1000개 이상 연결을 해서 학습을 시킨 거죠. 그럼 이렇게 GPU를 한 개를 사용해서 학습을 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개를 사용해서 학습을 할 때는 각자 서로 다른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계산 결과를 계속 공유를 해야 됩니다. 서로 각자 계산을 한 거에 덧셈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에가 모아서 저장을 하거나 그래서 그럼 이제 당연히 GPU 간에 통신을 해야 되는데 이 통신이 GPU가 계산하는 속도보다 느리게 되면 그 통신하는 데이터가 오기 전까지는 다음 계산을 진행을 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GPU가 쉬게 되고 이제 비싼 돈 주고 GPU를 샀는데 그 GPU를 낭비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 발명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 어떻게 해야 통신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발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재 시장 상황을 좀 보시면 이제 엔비디아 GPU를 만든 대표적인 회사가 엔비디아가 AMD죠. 인텔도 좀 만들려고 했지만 아직 포기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GPU 제조사에서 자기들이 GPU가 탑재된 시스템을 같이 판매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엔비디아에서는 오른쪽 그린 것 같이 DGX라는 시스템을 판매를 하고요. 뭐 AMD에서는 MI라는 시스템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에 맞추어서 자기들이 이제 통신 라이브러리도 함께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엔비디아 DGX 시스템을 샀다 하면 엔비디아에 포함된 NCCL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되고 AMD 시스템을 샀다면 AMD에 들어있는 RCCL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저런 시스템을 사셨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예를 들어 저희가 저런 GPU 제조사에서 판매하는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어떤 1,000만원짜리 GPU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럼 그 GPU가 4개 들어있는 시스템은 한 4,000만원 정도 되겠다라고 보통 예상을 하시죠. 근데 이제 GPU 제조사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을 많이 붙여가지고 4,000만원이 아닌 1억이 넘어가는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영세한 스타트업이나 이제 연구실 같은 경우는 저런 시스템을 사지 않고 부품을 개별로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CPU만 장착된 컴퓨터를 구매를 하고 거기에 GPU를 따로 구매를 해서 장착을 하면 훨씬 비용 절감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데서는 GPU 제조사가 만든 저런 통신 라이브러리들이 고려가 되지 않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통신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좀 살펴보자면 이제 기본적으로 GPU 제조사에서 판매하는 시스템들은 GPU 간에 빠르게 통신할 수 있는 어떤 특수한 네트워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FE-링크라든지 그런 기술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따로 사서 조립을 한 경우에는 그런 기술들이 없죠. 그리고 또 이제 저런 라이브러리들의 구현을 보면 이론상으로 최대 성능에 기반해서 경로를 탑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통신이 같은 통신 라인으로 통신을 했을 때 이제 혼잡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게 그 혼잡을 정확히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저 회사에서도 이제 열심히 하면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각 제조사에 자기들 시스템을 많이 파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딱히 엔지니어가 크게 신경을 써주지 않죠.
그래서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 이제 저희가 따로 서버를 구축한 경우에는 쓸만한 통신 라이브러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통신 라이브러리를 만든 발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집합통신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제 여러 개의 GPU 같은 장치가 동시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걸 집합통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의 핵심 아이디어는 어떤 수학적 모델링을 세워서 저 통신 성능을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서버를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로 각 경로에 대해 통신을 돌려보고 그 실측된 성능을 바탕으로 경로를 찾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접근 방식의 문제는 뭐냐면 경로의 수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모든 경로의 수를 다 성능 측정을 해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명에 제시된 알고리즘으로 그 실제로 측정해야 되는 경로의 개수를 최소화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몇 시간 내에 가장 빠른 성능을 갖는 경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 보시면 이제 GPU 그리고 NIC 저거는 네트워크 카드를 말합니다. 그리고 메모리가 잔뜩 장착된 어떤 컴퓨터들이 있으면 거기서 가장 빠르게 통신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아주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세한 기술은 저희가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두 단계로 나눠서 탐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각 컴퓨터, 그러니까 4개나 8개 정도의 GPU가 장착된 각 컴퓨터 안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가지는 이 경로를 먼저 탐색을 하고요. 그 경로를 탐색하는 데는 이제 잘 알려진 다이크스트라 경로 탐색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컴퓨터 내에서 가장 좋은 성능의 무언가 경로들을 발견을 하면 이제 그 경로들을 이어붙여 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전체 예를 들면 1000개나 10,000개가 되는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고 성능의 경로를 찾게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기술을 기반으로 실제로 TCCL이라는 이름의 통신 라이브러리를 실제 개발을 해서 오픈소스도 되어 있고 논문도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뭐 엔비디아사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서 만든 라이브러리랑 비교를 해보면 통신 성능이 뭐 2배까지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거를 AI 모델의 학습에 적용을 했을 때는 AI 모델 학습에서 이제 계산을 하는 파트가 있고 이제 통신을 하는 파트가 있는데 통신을 하는 파트가 이제 2배 정도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학습 시간이 뭐 10% 20% 정도 단축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냐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거대 AI 모델을 학습이나 추론할 때는 당연히 GPU 기반 이종 클러스터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당연히 집합 통신을 사용을 해야 되고 저희의 통신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저희 통신 라이브러리의 장점이 예를 들면 기존의 다른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 딥러닝 모델 자체를 고치거나 뭐 여러 가지 수정을 해야 돼서 애플리케이션을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랑 그 딥러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레임워크, 요즘은 파이프치라는 프레임워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반에서의 수정 없이 밑에 돌아가고 있는 통신 라이브러리만 저희 걸로 교체를 하시면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딥러닝이 아니더라도 GPU가 통신이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핵 융합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수치에서 그런 쪽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원리상으로는 뭔가 GPU에 종속되는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GPU가 아닌 가속기 예를 들면 뭐 FPGA라든가 차세대 가속기로 가까워 있는 NPU라든지 다른 하드웨어 시스템에도 충분히 응용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만든 이 라이브러리가 오픈소스로 공개는 되어 있는데 이제 라이센스를 BSD 라이센스라는 걸 걸어가지고 허가 없이 상업적 이용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이제 기술 이전을 한 경험이 있는데 보통 이제 특허 실시권을 부여해서 그리고 이제 발명자 중 핵심 인원이 가서 기술 지원을 해드리는 식으로 많이 기술 이전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뭐 기업에서 또 다른 형태의 기술 이전을 바라신다면 협의를 통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활용 예시를 보자면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하시는 기업에서는 학습하는 데 적용해서 직접적으로 비용 절감하실 수 있겠고요. 추론 서비스에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전용 어플라이언스를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기업인 경우에는 그 어플라이언스 안에 같이 미리 설치를 해서 탑재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나 특허를 좀 살펴보자면 사실 연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분야가 이 딥러닝 학습에 직접적인 성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이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이 연구들이 어떤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경로를 찾기 때문에 결국에 그 모델링을 한 사람이 고려하지 않은 시스템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쓰는 경로를 잘 찾지 못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실측 기반이기 때문에 그 서버의 구성과 관계없이 항상 최고의 성능을 가지는 경로를 잘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허사무소와 산업협력단 쪽에서 선행기술 조사도 해주셨는데 사실 유사 특허가 없습니다. 이제 밑에 특허 3개 써놓은 거는 이제 그나마 비슷한 3개를 찾은 거고 발명과 유사한 특허는 딱히 없기 때문에 이제 특허 침해나 그런 거 관련해서